겸손은 가스베이다 357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문제의 검찰 출신들입니다. 액면가는 양문남 의원님이 가장 선배 같지만 이건태 의원님이 가장 기수가 높고 얼마 전까지 제가 들통이 안 났는데 제가 19기고 우리 양문남 의원님이 21기신가요? 22기. 21기로 입학을 해서 22기. 졸업은 22기로 했습니다. 사연이 많아요. 자, 김주표 의원님은 29기. 저는 30기입니다. 아, 박은정 의원이. 네, 박은정 의원께서 29기고요. 앞자리 숫자가 달라지는구나, 완전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신세대입니다. 자, 오늘 모신 이유는 검찰 출신 인사 얘기도 많고, 검찰 출신에 의해서 특검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도 많잖아요. 원전을 안고 있는 검찰 출신 세 분에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친윤 아닌가 싶은 검찰 출신들이 이재명 정부의 요직에 가고 있다. 예를 들면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차관에, 그리고 검찰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김학의 출금 사건인데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조국을 때려잡으려고 했던 사건인데 그때 괴롭혔던 검사들이 승진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갔다. 혹은 검찰 내에 친윤들이 승진을 했다. 이런 우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선배님부터.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 아닙니까? 최대 피해자죠. 예.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예요. 그렇죠. 저희 세 사람의 검사 출신, 그 당시 변호사들은 그 이재명 대표님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검찰과 가장 앞에서 싸웠던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자, 박수! 이제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본인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봉욱, 민정수석, 그 다음에 이진수 차관,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하셨는데, 봉욱 민정수석은 제 검사 동기니까 잘 아는데, 그 사람이, 친윤이라든가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발탁된 사람들이 제가 검찰에 또 법조계 세평을 알아봤더니 이른바 무색하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분류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능력과 이른바 신망이 조직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체 검사장이 한 45명 정도 될까요? 그중에서 급한 인사, 그러니까 급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좀 당장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검사장, 그 다음에 이제 대검 총장 바로 밑에는 대검 차장, 이런 자리들을 급히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오려면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해요. 법무부 차관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고, 그래서 무색한데 능력과 신망이 검찰 내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일단 응급 처방으로서 인사를 한 겁니다. 이 검찰 인사는 검찰 개혁을 확실히 할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토 끝에 한 인사니까 좀 믿고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계속 해야죠. 제가 오늘 아니, 우리 양문남 의원님은 건너뛰면 어떡해요? 김현 좋게 봤더니 사람이 좀 서운해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가려고 그랬는데요. 이번 검찰 인사할 때 뭘 기준으로 했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개혁성을 받겠죠. 검찰 개혁의 책임자인지. 두 번째는 능력을 받겠죠. 아무리 개혁성이 있어도 업무 처리 능력이 미숙하면은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고 검찰 조직원으로부터 검찰 개혁의 승복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친윤 세력이 오랫동안 검찰을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윤으로부터 얼마나 덜 오염됐는가. 개혁성, 능력, 순도를 보고 인사를 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용이치는 않았으라고 저는 봅니다. 세 가지 종에서도 개혁성을 앞에도 인사했고 그 면에 있어서는 무난한 인사였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검찰 개혁은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검찰 개혁에 관련한 입법을 다 완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법담에 시행령이 있어요. 그래서 장관이 중요한 겁니다. 장관이 헷가다 하면은 이거 안 되는 거야.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과 규칙을 가지고 법을 무력화시켰지 않습니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잘못도 커요. 그래요. 이게 지금 제 발언 기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장관이 가장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대통령 본인께서 검찰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고 검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몸소 체험하신 분입니다. 민정수석과 차관 그 국면이 하나 있었고 이제 어제 검사장 인사 국면이 있었어요. 조국혁신당에서 그 친윤 검사들한테 당한 기억이 있는 분들이 이 사람들이 승진을 해서 도전 자리에 갔어? 사필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뭐 어떤 수사를 했던 사람이 영전할 수 있느냐. 과거에 어떠한 발언을 한 사람이 영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정서적인 이유도 커요. 그렇죠. 아니 찐윤 애들이 말이지 정권 바뀌어서 다시 또 출세하네. 그렇지. 약간 이런 게 있다고. 그렇죠. 정의가 아니잖아요. 이런 그렇죠. 친윤 인사는 윤석열 2019년인가요? 그때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했던 인사가 친윤의 결정판이었습니다. 특수부를 그동안 해오면서 데리고 있었던 후배들을 다 모든 부서에 배치시켰어요. 공안, 기획, 형사, 이 특수검사들을 온통 그 특기를 무시하고 다 배치시켰어요. 그게 친윤 검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윤 검사들이 일부 대통령일 때도 승진에 나가기도 하고 또 나이가 돼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친윤 검사라기보다는 친윤 검사들부터 검사장 승진을 시켰어요. 근데 그 자리를 못 채우잖아요. 그럼 친윤이 아닌 채 일을 좀 하고 인품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자리를 채워야 하니까. 공무원으로서 어떤 조직에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을 근데 끝까지 윤석열 정권에서도 검사장 자리를 유지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친윤이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친윤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발탁된 사람이 있고 완전히 반윤이 있을 거예요. 반윤이라고 했던 사람은 거의 나갔습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 대통령 시절 5년 동안 검사장으로 승진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나갔어요. 지금 남아있는 일부 인사들이 있습니다. 고검에 있거나 중경단에 있거나 그 사람들이 엊그제 승진했죠. 일부.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도 곧 저는 검사장으로 승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반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이 검사장 자리를 채우기에는 인적풀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어제 사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검사장급들 많이 사직했죠. 사직했죠. 그 다음에 찐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각 검찰청의 배치표를 쫙 한번 봤어요. 검사장은 누구고, 네. 고검장은 누구고, 서울고검, 광주고검, 부산고검 이런 사람들 쭉 봤어요. 반윤을 하면서 밀리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별로 안 된다는 걸 제가 파악을 했고 찐윤은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른바 영전했다는 사람들이 사실상 아까 두 번째 그룹 있잖아요.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닌데 실력과 인품이 있어서 했던 사람들. 과거에 그 사람들이 어떤 수사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있으면 얽히고 설키고 모든 사건에 팀원으로도 들어갔다가 지휘하는 사람으로 들어갔다가 중간 계층으로 들어갔다 합니다. 그건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겠죠. 그건 비판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정도는 찐윤이 아니면 어쩔 수 없다. 다만 이 정부가 하려는 검찰개혁에서 동의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 잘해. 라고 하는 게 이번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호의호식했던 찐윤들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핍박받았던 반윤들이 배제되고 있는 건 아니다. 저는 30기잖아요. 이번에 29기 30기들이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일부에서 이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인사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 개개인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이런 우려가 들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뒤통수 맞고 그 발목 붙잡히고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런 험한 꼴을 당할까봐 또는 배신당할까봐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커요. 이재명 대통령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믿을 수 있나? 문재인 정부 때 트라우마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배출했던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온 국민들 머릿속에 다른 행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한데 누군지도 몰라요. 다른 그렇지. 근데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고. 근데 저는 그게 대단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그런 트라우마, 이런 흑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거고, 저희도 그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지켜볼 겁니다.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당했던 우려 때문에 걱정하신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제로입니다. 저는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검찰총장이 됐을 때 제가 부산 고등검사장이 발령해서 가면서 제가 언론에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 비웠는데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그 정부 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윤석열이 민주당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한마디 좀 드리자면. 내가 한마디만 듣게. 제가 윤석열 총장이 민주당 등에 칼을 꽂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빨리 그 시간이 왔어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 많은 상황이 틀려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제가 이제 이건 사석에서 한 얘기 그동안 좀 안 해왔던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사석에서 했던 얘기 좀 털어놔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윤석열 그때 당시 총장 후보가 4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이 되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설마 되겠냐. 그때 봉욱 그 수석이 있었어요. 맞아요. 경쟁자가 봉욱이었어요. 네, 그때. 봉욱이었어요. 근데 지금 민정수석. 윤석열이 됐단 말 듣고 제가 평소에 욕을 하지 않습니다. 욕을 조금 섞어서 이런 죽 써서 개 줬구나.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났구나. 저는 사람들이 속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사람들 속고 있다. 예, 결국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죠. 우리는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동료 선배를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윤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인사들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셨어요, 그 말을? 말을 밝힐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부인한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세평 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고 제스처로 누구를 속일 수 있지만 지금 검사 정도도 되는 사람들이 걸어오면서 검찰 내에서 형성된 세평, 그것은 속일 수도 없고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중앙검사장이 발탁되고 총장이 발탁되고 이렇게 한 것은 형성된 이미지, 그거에 너무 넘어간 겁니다, 저희가. 근데 세평을 조회해서 확인해서 인사를 하면 실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발탁된 사람들은 친윤이라고 확고하게 분류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세평이 이 사람들은 무색한 사람들이라 하는 세평이 강하고, 그리고 조직에서 능력과 신망이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할 사람들은 아닌 걸로 분류되는 사람들로 분석이 되고, 지금은 임시 조치가 되는 인사입니다. 본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와서 그때 할 겁니다. 본격적인 인사 준비는 굉장히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로 필요하는 검사들은 이제 그 본인사에서 발탁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수 차관 같은 경우는 이제 29기인데 이제 밖에 있어도 검사 승진하는 건 저희 또래니까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처음 검사장 승진하는데 29개 승진했어요. 근데 거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수 차관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누락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엔 되려나? 그 다음 인사에서도 누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라인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서. 근데 마지막에 30기 막차 탐는 그렇게 승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찐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그런 건데. 5년간 윤석열이 검찰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 양부남 의원 같은 분들은 나간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뒤통수 세게 맞을까 봐 걱정하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뒤통수를 맞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과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내부자들 끌어다가 쓰잖아요. 전임 정부 인사들도 막 끌어다 쓰고 그 인사 스타일을 행사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안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뒤통수 맞을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저는 비판도 계속 있어야 되지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을 응원한다. 네. 자, 박수 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초반에 조은석 특검이 검찰 특수부 출신인데 하필이면 검찰 건물을 특검 사무실로 쓴다고 그래가지고 우려와 비판이 있었어요. 검찰 출신이 검찰을 칠 수 있나?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보안이 센다면 검찰에서 120명이나 되는 검사를 파견받아서 쓰는데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나가지 건물을 거기 쓴다고 나가겠느냐. 조은석 특검을 잘 아는 저 같은 사람은 조은석 특검은 본인이 그 일을 맡은 이상 그 누구도 봐줄 사람이 아니다. 반신 많이 했는데 최근 겪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보이거든요. 저는 조은석 특검이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상하셨었죠. 예, 예상했죠. 잘하고 있는데 왜 검찰 출신을 쓰냐고 사람들이 많이 비판했습니다. 근데 저도 조은석 특검 믿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 고검 청사 쓰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문자 폭탄 맞았어요. 이 검사놈이 검사 핑계 댄다. 맞아. 욕 많이 먹었어. 욕 초반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서울 고검 청사 쓰기 때문에 윤석열 피의자가 지하로 올라간 거 만차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지형을 아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괜찮아 하면은 그걸 믿어주신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조은석 특검에게 바라고 싶다면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얼거리만 기소가 됐어요. 얼거리. 그렇잖아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를 봉쇄했다.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단전 단수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이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내란을 동조했냐, 묵인했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단서가 나온 게 뭐죠? 회의록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없앤 것, 계엄 선포문 가짜로 만들어 없앤 거 나왔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죠? 검찰이 내란의 공범이냐? 그렇지. 방첩사 사령관이 방첩사 대령한테 너희들은 가서 선관위 압수해 놓으면은 검찰이 갈 거야. 그리고 대검의 이러한 포렌식을 담당하는 과장이 방첩사 대령에 전화를 했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또 지기현 판사가 내 구속 취소하니까 항고를 안 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또 비아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있어요. 검찰총장이. 예, 총장이. 또 하나는 법무부 출입본부장에도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법무장관이. 그럼 무슨 전화를 한 것인지 수거대상 정치에 대해서 못 나가게. 저도 그거 진짜 궁금해요. 그 대목이. 그러니까. 수거하려고 했는데 수거를 못하면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국 금지를 혹시 지시한 것은 아닌지. 저도 그거 의심하거든요. 저거 생각이 갔네요. 김호준을 못 잡았어? 해외로 못 나가게 그렇죠. 출국 금지 걸어놔. 우리 공장장 출국 금지가 돼 있는지. 한번 볼 것 같다. 검찰이 계엄에 관여했는지. 그렇죠. 또 교정국장한테도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정국장. 교도소 관리하는. 수거 대상들 데려올 테니까 방 빼라. 그렇지. 방 빼라고 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방 빼라 하겠다면은 법무부도 공범이 되죠. 우리 양문화 의원님이 하나만 얘기한다고 해놓고. 하나만 이야기하려는데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들 안 돼. 완전히 물 만난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자 김기표 의원님은 특검 칭찬하고 요구사항 있습니까? 조은석 특검이 굉장한 속도감을 보여줬다. 맞아요. 김용현 전 장관이 곧 나오게 생겨서 저희들이 특검은 지금 준비하는데 20일 걸리고 그렇지. 하면 못할 텐데 어떡하지? 김건희 특검 오늘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텐데 어떡하지 할 때 정광석화처럼 기소를 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의 본 바탕은 서울 고검의 수사를 꾸린 거예요. 김건희 오늘 현파식에서 오늘부터 수사한다고 발표했거든요. 20일 지났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무실을 구하고 그게 되게 어려워요. 큰 건물에 그 많은 사람이 그렇죠. 보완이 한꺼번에 되는. 통으로 비어 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돈이 금방금방 안 나와요. 이 예산이라는 게 그 시간이 걸리거든.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이 20일 만에 한 것도 좀 용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 고검에 얻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되는, 거긴 다 수사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 아니에요. 그렇지.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네, 지금 정말 돌아보니까. 탁월한 선택이었다. 저는 그것도 참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거든요. 검찰 욕먹고 있는데 고검 건물에 들어가서 특검을 한다고 다 욕했죠, 처음에. 양문하면 그거 옹호하다가 욕먹었다니까요. 욕 엄청 먹었어요. 아주. 근데 정말 검찰 출신들은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 문자폭탄 1000개씩 받습니다.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이제 해야 될 부분을 좀 하나 주문을 하면요. 네. 윤석열이 장기 집권 독재를 하려고 구테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테타가 성공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이 수사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게 동기죠. 진짜 동기. 최상목 문건을 줬잖아요. 예. 거기에 비상입법기구에 예비비를 마련하라. 국회 예산을 끊어버려라. 예. 그러면 결국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것은 국회를 폐쇄하고 전두환의 국보위처럼 그걸 만들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는 해산하고 네.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여라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헌법은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윤석열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었느냐. 그럼 자연스럽게 노상원 수초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이들을 다 구속하고. 의원님 다 구속이 아니고 수거. 그러니까 수고해가지고 뭐 바다에 빠뜨리고 뭐 배를 폭발시키고 사고를 가장해서 다 죽여버리고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검찰의 1차 수사에서는 하나도 건들질 않았어요. 이 부분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100% 동의합니다. 그러려고 이 일을 꾸민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렇죠. 예. 그 대목이 없으면은 다 그 겉절이죠, 겉절이. 예. 제가 이제 바라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미세하게 조사가 돼야 되는 사건입니다. 법원이 지금 6개월 지나서 풀어주고 있잖아요. 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서 한 말씀만 덧붙이면요. 법원이 이 사건이 내란 사건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마치 일반 사건처럼 재판을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무슨 꿍꿍이랑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란 수계부터 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2주에 한 번씩 재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병도 6개월 됐으니까 그냥 풀어주겠다고 하고.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서 특히 우리 법사위에서 굉장히 세게 법원을 비판하고 내란 사건은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이거든요. 민주주의가 피해자인 사건이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강력하게 법원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우리 김기표 의원하고 방송에서 한 이야기인데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집중 심리를 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통 사건처럼 집중을 하지 않고 6개월 도과시키는 이유는 사법부는 이 바뀐 정권에 대해서 국민의 명령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히 사법부를 누가 건드려. 정권 바뀐 건 그쪽 일이고 우리는 우리 페이스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사가 술접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지적을 해서 직원이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이 재판이 앞으로 특검에서 추가 기소하면 뭐합니까? 2주일에 한 번씩 해버리면 재판. 또 내줘야 되니까 직원 판사 손을 떼도록 하고 계속 푸싱을 해서 이 재판이 집중심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제가 정치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지만은 사법개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마지막 골키퍼는 누구죠? 판사입니다. 자, 의원님. 배심제를 씌워야 됩니다. 사법부 개혁으로 넘어가는 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해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꼭 나오실 때 마지막에 사법부 개혁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그때 다루기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대표님은 그 당시 대장동 사건으로 일주일에 2번 재판했어요. 화요일, 금요일. 위중교사 사건이 있으면 월요일 날 했으니까 일주일에 3번 재판을 받았어요. 총선하고 있는데도 재판받으러 다녔어요. 운동기간 중에 3번 재판 받았어요. 총선 그러면 전날도 가서 재판받았어. 대장동 사건하고 내란 사건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근데 이 내란 사건은 보름에 한 번씩 재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처음인데? 냉감 패드. 더 쿨쿨? 냉감 제품들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유지력. 오래 누워있으면 열이 모여 더운데, 수면 냉감 패드는 오래 갑니다. 수면 공감 냉감 패드. 딴지마켓에서 할인 중이라고 하고, 이분도 참 독특하게 광고하면서 바본도 오래 살아남네? 은퇴설계 연금자산 재무계획 포트폴리오 분산. 잔깨 부리지 않고 바보처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잔깨 부리지 않는다. 예. 사회 초년생부터 은퇴설계까지. 전설의 고려산삼 맥을 있는 산양산삼 추출액 100% 7년근 30뿌리. 자, 대상도 받았다. 삼삼 순백 딴지마켓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닥스메디, 우리 스테디셀러죠. 구매 후기를 찾아보세요. 벌써 10여 년간 수많은 분들이 사용해왔던 스테디셀러입니다. 양치후에 사과를 먹어도 쉬지 않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호스트 이상민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품, 바로 대장사랑입니다. 얼마나 시원한 제품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어이, 거기 누구 대장사랑 있으면 하나만 주라. 뭐 갈 땐 가더라도 대장사랑 한 포 정도 괜찮다. 볼일 보기 딱 좋은 날씨네. 잠깐만, 나 신호 왔어.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테고리별 1위의 판매량을 자랑한 끝에 6천만 포의 판매량도 돌파했다고 하니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이 팔렸네요. 그런데도 높은 평점과 좋은 후기가 계속 달리고 있는 대장사랑.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녀오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딴지마켓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5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와우. 날도 더운데 이렇게들 뜨겁게 박수를. 자, 시식. 스크램블드 에그랑 블랙 트래플이죠. 그리고 이제 20년산 발사믹까지 해서 이거는 못 참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조합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용량. 네. 사실 30년산은 너무 맛있지만 작으니까요, 용량이. 근데 이건 250ml 충분한 용량이라서 뿌려 먹는데 정말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고 지금 할인합니다. 이벤트가. 발사믹은 단백질이랑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향은 뭐다? 블랙 트러플입니다. 블랙 트러플까지 맞춰주면 완전 완성입니다. 여러분 맛있죠? 맛있죠? 네. 네, 어릴 때 동네에 약장수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애들은 가라? 원숭이 어깨 위에 올리고 뱀도 있어, 뱀. 차력사 막 뒤에 나와가지고 하는 거. 그 느낌이 항상 나. 계란 식으면 약간 비린맛 나잖아요. 그런 게 싹 없어지고 단백질의 그 풍미는 확 살아나서 이거는 약장사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깜짝 놀랐어요. 헤어스타일이 약간 손오공 같네? 손오공 더워서. 삼장법사 손바닥에 있는 손오공은 조은석 손바닥에 있는 윤석열 아니에요? 손오공에 비유하지 마요. 안 돼. 어디 그런 뚱땡이를. 맞아. 조은석 특검 초반에 걱정들 많이 했는데 언론을 너무 잘 다뤄요. 진짜. 손바닥에 올리고 뺨을 때릴 때마다 알려주더라고. 고개가 획획 돌아가는 게 보여. 네가 오른쪽으로 고개가 딱 치면 이렇게 오겠지. 그럼 다시 때릴 준비까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섬뜩섬뜩해요. 제일 재밌는 건 만차 아니야, 만차. 윤석열은 어떻게든 지하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앞에다 만차를 세워버렸어. 만차. 얼마나 웃기게 될 사람이. 응?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19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거든요. 사법연수원에서 부원장으로서 이제 몸풀면서 내가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마 하면서 그때 쓴 책이 수사 감각이에요. 이 사람은 수사를 즐기는데 어느 정도 즐기냐? 수사란 스포츠와 전쟁 사이의 그 무엇이다.
아우, 무섭다. 무섭다니까, 네, 이 사람. 무서워요. 근데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사도 그렇다. 그렇지만 스포츠처럼 룰이 있다. 챕터에 가장 먼저 쓴 내용이 잡아야 시작이다. 잡아야 시작이다? 잡아놓고 시작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이게 다 빌드업 중이에요. 이 책이 왜 비매품이냐면은 본인이 수사했던 사건을 다 책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비매품이야. 교육용이에요. 네. 검찰 내부 교재로 쓴 책이에요. 그것 좀 구해줘, 우리. 근데 교재 제목이 수사 감각이야? 수사 감각.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선승구전이라고 이기고 나서 전쟁을 한다. 야. 너가 끝났다는 걸 알려주고 내가 수사한다. 이렇게 요렇게 이럴 때면 요렇게 이럴 때면 요렇게 요런 거를 다 써놨더라고요. 변호사로서 이게 그렇게 즐거워할 일이야. 생각을 공유하는 사이까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리전. 피의자하고 아, 심리전에서 그 심리를 다 읽어서 네, 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수사라는 거예요. 윤석열 첫날 조사받다가 1시간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거 뭐 자존심 싸움이다. 그리고 수사한 사람이 경찰에서 그렇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 다음날 로컷이 보도를 했어. 충격적인 핵심 증거를 제시해서 통상의 수사 기법하고 반대거든요. 보통은 거짓말을 막 하게 해.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증거를 딱 내서 이 거짓말을 많이 하게 한 조서를 가지고 수사를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이 노컷 보도대로면 처음부터 핵심 증거를 내밀었다는 거야. 충격을 받을 정도에. 그러자 그 조사를 받다가 영장 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변호인들도 다 검찰 출신이고 자기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영장 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엎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조 특검이 그걸 예상한 것 같아. 이거 딱 내밀면 쟤들은 자빠진다. 진술 거부를 하거나 조사 거부를 할 것이다. 조사 거부를 할 것이다. 그러면 영장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자세가 그렇지. 나오니까. 그래야 왜냐면은 지금 사법부를 확실히 믿을 수가 없거든. 영장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영장을 나올 확률을 높여놔야 돼. 그러려면은 이거 봐라.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 이게 유도한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요. 잡아야 시작이다. 잡아야 시작이다.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윤석열한테는 악마의 특검인 거죠. 아니 못 빠져나와. 그래놓고 윤석열은 일단 한번 밀었잖아요. 뭘 할 수 있어서 미룬 게 아니라 일단 밀어놓고 그 사이에 뭐라도 한번 그렇지, 찾아내보자. 시간을 벌고.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충격받았잖아요. 한덕수 바로 불렀잖아요. 강의구도 불렀어, 강의구. 미쳐버리는 거야, 윤석열은.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데뷔를 어떻게, 그날 받은 충격으로도 못 태어나서 시간만 벌어놨는데, 말짱 소용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국무회의도 완전 빼박이거든요. CCTV도 있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 회의록 40분, 원래 5분 했어요. 근데 그걸 40분 회의했다고 가짜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김용현하고 한덕수가 사인도 했어. 그래 놓고 나중에, 야, 이거 문제 생기겠다 하니까 한덕수가, 야, 없던 걸로 하자. 그게 남아있어. 그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를 강의구가 했거든? 강의구 불러서 조사 끝났어, 이미. 5일날 한번 부르고 나서 영창 쳐서 잡아놓고 시작할 것 같아, 나머지는. 그러니까요. 잡아야 시작이다. 저는 조은석 특검처럼 검사가 수사를 그렇게 심리전을 하면서 무자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변호사로서. 아니, 일반적으로는 민변 반대합니다. 변호사 출신으로서 예. 그런 가혹한 수사에 대해서 예, 항상 비판해 왔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국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근데 이건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한 거예요. 그렇지. 다르게 봐야 돼요. 잘한다. 예. 잡아놓고 차마 시작한 내 게 입으로 못하는 맞습니다. 말 잘한다. 조은석 특검이 내용 중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강한 자에겐 더 과감하게 해라. 과감할 땐 과감해야 된다. 야, 임자 만났어. 윤석열이랑은 상대가 안 돼요. 조곤조곤, 잘근잘근. 너가 이랬어? 강하게 나와? 그럼 더 과감하게. 아마도 조은석 특검이 검사로서의 그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발휘하는 게 마지막일 거야. 그렇죠. 이게 그렇죠. 자기도 알 거 아니야.
평생 쌓은 수사 실력을 여기다 다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내가 그 책 괜히 써놓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수사 감각 2 나오나요?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이 이전 직책이 감사위원이었어요. 감사위원이었고 감사원에서 공무원 여생을 감사위원으로 보내는 네. 거였어. 근데 그 감사위원을 박살을 낸 거야. 그렇지. 윤석열 라인의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 감사위원 조은석을 막 조졌어요. 잽도 안 되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래서 한이 쌓였어. 감정이 쌓였는데 많아. 그게 이제 전현희 그렇지. 국민권익위원장 그 감사 관련해가지고 조은석 감사위원회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인 안 받고 내용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언론에다가 완전 릴리즈해서 패싱하면서. 조은석 의원이 조목 반박해서 그건 아니다. 이거 아니다. 조목 다 반박했던 분이에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자기가 속했던 감사원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어? 자기 이제 공무원 여생 마지막인데 그걸로 공격을 받았어. 한이 쌓였어. 그런데 특검이 되었네? 윤석열이 내 앞에 왔네? 모든 기술을 다 거기다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가장 인상적인 게 언론 플레이 능력이에요. 즉각. 수사를 아무리 잘해도 그걸 알리지 못하면 특검에 감정이입할 수가 없어요. 이 특검의 감정이입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일부 판사가 이거 윤석열 묻은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상황이잖아. 지기현처럼.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특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판사를 의심하고 특검을 응원하는 여론이 만들어져야 특검 수사가 계속 힘과 방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조은석 특검에서 그 신청했던 체포영장이 한 번 기각됐어요. 기각됐어요. 근데 그 논리가 뭐냐면 나간다고 했다. 윤석열이 그때 나간다고 했다. 윤석열이 나간다고 했거든. 근데 이미 경찰 특수본에서 두 차례 경찰 수사 받으라고 했는데 그걸 안 나갔어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에서 체포영장 벌써 2번, 3번째다라고 해서 냈는데 특검에선 처음이잖아 라고 하는 논리였어요. 근데 사실은 경찰에서 소환했던 것도 다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법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사법부에서 그렇지. 아유 특검에서는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었어야 되는데 그때 발부됐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음 영장은 꼭 발부되도록 지금 빌드업을 하는 중인데 과정에서 또 기각될 수도 있잖아. 그럴 때도 특검을 응원할 수 있도록 여론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자면은 감정이입해서 특검을 응원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잘해. 이 윤석열 진상 부릴 때마다 뺨을 팍 너무 속이 시원해. 수사가 이 전체가 다 심리전이라는 거를 이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해? 예, 심리전이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수사기 때문에 중요하고 있거든. 야, 왼쪽 뺨 때렸습니다. 근데 피의사실 공표는 아직 하나도 안 했어요. 특검 전에는 윤석열 변호인단 언론 플레이만 있었어요. 맞아요. 언론이 그것만 계속 보도하니까 그전에는 암 걸린 지경이었거든. 특검이 없으니까 되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바로바로 되치니까 개소리가 1시간을 못 가. 심지어 언론 플레이 과정에서 아마 그런 얘기들은 언론 플레이라고 하지 말고 처음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특검법 13조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 법대로 법에 하는 따른 겁니다. 거예요. 법에 따른 거고 니들 변호사들 까불지 마. 수사할 거야. 그거 맞다. 수사 방해죄로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변호사들은 사실은. 수사 방해죄를 수사할 경찰 3명을 파견받았습니다. 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변호인단이 맨날 개소리 하잖아. 윤석열 변호인단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에서 3명 파견받았습니다. 허위 사실로 수사를 해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야, 변호사들이. 이분이 검사 일은 마지막이야 이게. 윤석열 쪽 언론 플레이가 확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하라면 그전에는 잡혀갈 것 같으니까. 저는 개소리가 사라졌어요. 너무 상쾌해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거 들어주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 그렇지. 저는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검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환만 여기 가서 같이 하면 안 돼요? 불러드리는 것만, 수사는 그쪽에서 하고, 그냥 불러드리면 뭐 주차장 맡고 이러는 것만 좀 여기서 해주면 안 되나.
조은석 특검은 김용현 연장하려고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다 쓰지 않고 일찍 출범해버린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검찰 건물로 들어가 버렸고 검사 출신 의원들하고도 얘기했는데 거기 들어간 게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수사를 할 수 있었고. 얼른. 예, 그래서 김용현 바로 막을 수 있었고. 검찰들은요, 구속기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을 이렇게 칠판에 써놔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은 임명되자마자 구속기간 써놓고, 이전에 영장 쳐야 돼. 이거 분명히 생각했다. 저녁에 나올 때 썩은 표정. 만차와 썩은 표정. 그날 하루는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거 아니냐. 우리 모자란 주진우 기자 피셜에 의하면 윤석열은 자기는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대. 그런데 수사받고 나서 싹 바뀌었다는 거야. 뭐가 달라진 거냐면요. 애초에 구속됐을 땐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계였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온 거예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하나 있고 국무회의 절차에서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북한에 무인기 보낸 거 관련 내용을 다, 이 세 개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이걸로 구속영장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고, 세상에 북한에서 발견했다고 김용현이하고 둘이 박수치고 좋아했다는 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진짜? 북한이 이것이 남한의 무인기라고 발끈하는 것을 윤석열이 박수치고 좋아했다잖아. 대통령이야 그게? 정찰기가 들켰으면은 걱정을 하거나 군을 질타해야 되는데 발견된 걸 좋아해. 발견되라고 했다는 거지. 북한이 화나서 전쟁 나길 바란 거지. 그래서 또 보내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이 미친 새끼야. 씨발. 그래서 내란죄 외에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은 비아폰 서버 삭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록, 허위공문서 작성, 외환 이적죄. 헌재에서 했던 것만 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완전히 다른 걸로 막 조지기 시작하고 있어 지금. 특검이 일반적으로는요, 새로운 사실관계에 파악하는데 그렇게 힘을 많이 안 쏟아요. 기존의 경찰이나 검찰이 해놨던 것들을 정리해서 법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데 저 초점을 맞추거든요. 박근혜 특검대도 윤석열이 한 것보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했던 게 더 많았어요. 그거 정리하는 게 기존의 특검의 역할이었는데, 조은석 특검은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걸 다 때린 거예요. 그걸 예상 못했던 것 같고, 그런데 첫 조사에서 이거 뭐야, 빼박으로 이거 영장 칠 어떤 증거를 제시했던 것 같아. 그걸 사인 안 한다고 영장을 안 치나? 근데 오늘 한덕수가 사인하고 나올 것 같은데. 한덕수는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저는 이상민이 한덕수보다 더 먼저 사인할 것 같아요. 네. 한덕수는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야 아마 이제. 네. 지난 대선 기간에 난 굉장히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거든. 한덕수가 말을 하면은 내용이 안 들어와요. 엄지가 말을 하네. 동심 파괴할까봐 아끼던 말인데 라바도 있습니다. 라바. 그거 너무한다 진짜. 아니, 저는 그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게 목에 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목에 입이. 야 너무 심하다. 야 너무 심해. 그러니까 그건 너무 위험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나만 나쁜 놈이야? 우리도 좀 살자. 오윤혜 씨 고소했잖아요. 고급식당 자주 온다, 뭐 이런. 네, 그러니까 그걸 왜 고소를. 저도 뭐 오윤혜 씨 문제라서 크게 관심 있지는 않았는데. 고소고발 당할 만한 말을. 그분은 그런 곳에서 식사를 하시고 개인 카드를 쓴 적은 없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진짜로 개인 카드 기록이 없어요. 자, 김건희 특검 오늘 발족했는데 사건이 16개나 되거든요. 특검 보고 4명이에요. 자, 어떤 사건으로 가장 먼저 영장을 칠 것이냐. 도이치모터스냐, 삼보토건이냐, 아니면 디올백이냐, 샤넬백이냐, 아니면 명태균이냐, 건진법사냐, 아니면 양평고속도로냐, 관저이전이냐. 와, 주옥 같다. 아직 주옥 같아. 이걸 한 사람이 해냈다는 게 너무 경이스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아직 반밖에 얘기 안 했어. 볼 때마다 너무 대단해.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정권 초부터 이 권력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이걸 다 하냐 이거지. 대통령실 내 사우나하고 침대방을 따로 만드는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공사해준 업자가 지금 나 공사 대금 못 받았다 이러면서 5억짜리 소송을 걸었거든요.
이것도 기가 막혀. 위에서 위성 사진으로 안 보이게 덮었어 또 뭘로. 임기 끝나면 들킬 수밖에 없는 100% 거잖아. 들키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안 들킨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이게. 안 들키게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밖에. 이런 걸 보다 보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처음부터 그 소위 힐거니 프로젝트나 뭐 이걸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 윤석열은 주도면밀하지 않는데 김건희는 머릿속에 5년 지나면 나다. 이걸 어떻게 하면 그 수사 받지 않고 넘어갈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가운데서 딱 마치 몰고 가는 것처럼 뭐 그런 식의 어떤 연출도 그렇고 그런 의혹을 계속 이 총수가 제기를 했고 저는 그 의혹에 대해서 이거는 맞다. 차기를 염두에 내가 두지 임기 첫 해부터 얘기했잖아. 네. 김건희 다음에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 선거에서 김건희가 어떻게 뽑히냐고 선거밖에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는 내가 왜 선거를 해? 바보 시켜가지고 개엄을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이 많은 일들을 했을까? 이 과정들을 보면 되게 거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삼부토건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다이아 목걸이를 저렇게 대놓고 받는 거, 그다음에 고명 로비 할 때도 대통령실 전화로 그렇지. 현재 법 절차를 다 위반해가면서 대통령실 전화로 7070으로 예, 전화해버리잖아. 막 전화해야 되고 이런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화나게 했던 게 요양병원 운영했던 걸 보면 온 요양병원. 예,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 어느 순간부터는 처음부터는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뭔가 그런 처음부터는 이미지 아닐 것 메이킹을 잘 하고 처음에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다음엔 내가 할 수도 있어. 근데 계속 김어준 총수 같은 사람이 계속 뒤를 캐네. 그러니까 제일 차기를 먼저 꿈꾸고 죽이려 있는. 그랬지. 그러니까. 아니, 차기를 아니, 꿈꾸고 있는데 그걸 계속 말을 하니까 김건희 입장에서 나 죽이려고 했던 거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몰리니까 내란으로 가버린 게 아닌가. 저는 언제부터 계엄을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계엄은 김건희 머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추정하기를. 좀 내란 특검이 잘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 동기와 전체 그림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렇지. 우리 안사람은 모른다라는 얘기를 굳이 했다라는 그렇지. 거. 안 물어봤는데 김건희는 계엄에 대해서 모른다고 윤석열 일부러 말했다는 건 윤석열한테 시켰다는 거거든. 자, 뭘로 구속이 될까? 그건 3부. 첫 번째가 뭘까? 첫 번째 구속. 공소시효가 가까워 있는 거 먼저 수사해야 되거든요. 그럼 도이치인데. 도이치모터스. 네, 도이치하고 그다음에 선거법들. 선거 개입, 예. 공천 개입 이런 건데. 하고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사실은 주범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음. 네, 주범으로 나도 올라가서 주범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이게 되게 재밌어요. 도이치모터스 전체 사건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김건희의 지위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권오수가 오히려 이제 김건희를 활용을 해요. 그러다가 검찰총장이 되고 이렇게 남편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지위가 바뀝니다. 주범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캄보디아로 갈 겁니다. 인천 마약 사건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거의 도이치모터스 선라이즈. 캄보디아에 있거든 자회사가. 라고 거업이 의심하고 있다. 김건희가 이 건 중에 하나로 설사 구속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건 전체를 다 끝까지 다 수사해가지고 모두 다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특검이 다 못해요. 이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두 번째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 아니, 왜냐면은 두 번째 김건희 특검. 예. 벌써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윤석열만 잡으면 됐지. 이런 마음이 아무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여론조사해보면요. 김건희를 구속해야 된다 여론이 더 높아요. 오직하면 미국에서도 시위하는데 피켓팅하는데 김건희를 구속하라. 아니 진짜 신 변호사 얼마 전에 제2특검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통일교 측에서 명품고박 다이아 목걸이 받았으면 뭘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한 거며 도대체 마약 사건은 왜 덮으려고 한 거며 이거를 잡으면 그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16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될지 모르겠어 진짜. 저는 그러니까. 평택항에 들어온 선라이즈 마약 밀수 사건이랑 인천공항 이거 두 개도 엮여서 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로 또 따로 특검법이 나오든가 라고 제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족, 네. 일가가 막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사건에.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양평고속도로 당장 그렇게 나오는 거죠 뭐. 사람이 욕심을 부려도 정말 김건희처럼 부리면은 패가 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살면 잘 살고 대통령까지 되는 줄 알지만 끝은 이렇습니다. 하고 다 보여줘야지. 솜씨 좋은 작가가 극화를 해서 뭐 넷플릭스 시리즈가 됐든 아니면 영화 한 편으로 좀 짧아요.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거 보면 그거 다 영화적 상상력이란 말이에요. 우린 실화예요. 제3의 한류가 가능하다. 제3의 한류가 인스파이어드 바이 트루 스토리.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장르가 뭔지가 항상 궁금하다니까.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들면 네. 이거는 뭐 정치 드라마라고 하기도 뭐 하고 에로틱 스릴러. 어느 부분에서 에로틱한 네가 제일 위험해. 네가 제일 위험하다. 거업이 좋아. 역시. 자리 바꿔드릴까요? 자, 우리 윤성원 평론가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비어천가를 준비했습니다. 명비어천가? 아, 네. 이정민 대통령의 국정 운영 한 달을 보면서 저는 올림픽의 구호를 생각해봤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그런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그리고 다 함께. 우리 이재명 대통령 파이팅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발사믹 플러스 트러플 뭐 박수까지야. 이벤트 할인. 자, 맛있는 거 두 개 조합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 호스트 이상민입니다. 살림을 하다 보면 집안에 생기는 각종 냄새, 골치가 아프시죠? 방향제를 나눠보기도 하고 공기청정기를 돌려보기도 하지만 소용없을 때 참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제품, 바로 다스 해치제입니다. 여기서 냄새가 난다. 도망쳐. 엄청난 낙지가. 아주 멋진 냄새 해결사죠.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개월 동안은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니까 든든하기까지 합니다. 탈취에는 환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환기가 어려운 곳에는 이 다스 탈취를 놔보세요. 딴지마켓에서 후기 확인하시고 직접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상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문을 하면 1시간 이상 이야기하는 아주 위험한 철학자 박구영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이 이제 방학 기간이라 가지고 방학 기간에 뽕을 뽑으려 가지고 원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언론이 용비어천가를 불러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정부의 철학 방향을 이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할 생각이 없어요, 보니까. 해외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국 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야당 대표의 라이브 방송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라이브가 아니었다면 그 많은 시민들이 국회에 달려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계엄군들이 진입을 해버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체 스토리 속에 야당 대표의 라이브 방송을 거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때 어떻게 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나를 복귀하는 방송이나 기사에서 저는 아직 한 번도 이재명 대표의 라이브 방송을 거론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겨레 같은 진보 매체에서도 그날 계엄이 실패한 이유를 정리하면서 국민들 얘기하고 막 계엄군들의 선택도 얘기하고 다 하는데 이재명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MBC나 기타 여러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딱 편집되더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4, 5년 이상 철저하게 악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진두지했고 언론도 다 거기 동조했고 거기는 진보 매체 역시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엮이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어도 자기들 과거에 한 것도 있으니까 그 외면하는 거예요, 그냥. 김대중 대통령도 엄청나게 악마화가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딱 대통령 당선된 그 순간부터 인동조 막 인동조 하고 때 굉장히 놀랐어요. 아, 방송국 제대로 뭐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표면에서 인동조 막 다큐 쏟아지고 막 난리 났었거든 그때. 근데 이재명은 그게 없어. 잘한 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고, 그러니 명배우천거가 어떻게 나오겠어. 그렇게 악마화를 시켜오다 보니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지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에 장벽이 많아요. 이 장벽을 넘어도 또 악마화가 돼 있어. 이 장벽을 넘어도 또 악마화가 돼 있어. 3번에서 5번을 넘고 와야 이재명 지지자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번 지지자가 되면 애지간한 사건으로는 또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이재명의 장점을 이제 발견해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전임 장관들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극단적이고 편파적인 사람이야 하거든. 보수 매체를 안 보는 분들은 몰라요. 그 매체만 접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이 당선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이 있으면 뭐 먹을 걸 주거나 아니면 뭐 책을 놓거나 아니면 짜장면 시켜드려, 짜장면. 꽃이라도 놓거나 뭐 짜장면 오기 전에 끝내야 돼 이거. 그래서 교수님하고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다른가, 그걸 철학자가 근본 있게 풀어주려고 이 시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25분 내에 끝내주세요. 뭐 20분이면 됩니다. 20분? 좋아. 오늘 20분이야? 20분. 나도 지쳤어요. 요즘 맨날 뉴스 공장 나오거든? 네, 내일 또 나와요. 자, 원래 오늘 이거 끝나고 가기로 다 약속돼 있었거든요. 네. 조금 전에 전화 왔어.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된다. 근데 교수님 이외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잘 없어요. 잘 없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거예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사람도 잘 없고, 이걸 또 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 잘 없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나한테 뭘 기대하냐면 어준 씨를 좀 가르쳐라. 자, 이건 뭐야? 지난번에 했던 이미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상징하는 여러 이미지들이 있는데. 복습 좀 하죠. 복습. 이 사진. 네. 그리고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성이 최고 수혜자다. 그리고 감성도 최고 수혜자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1시간까지 포함해서 12달 만에 중등 교육과정을 마치고 대한민국 0.0.1%로 도달한 사람. 그치. 중학교, 고등학교. 대입시험. 대입. 그리고 나서 사법고시까지 사실상 독학으로 다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을 어린 시절에 불우했다, 불쌍했다 이런 말 하지 마요. 돈이 없는 집에 태어나고 싶어요? 머리 나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어떤 쪽을 원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걱정은 이 능력 때문에 교육에 대해 무관심. 교육에 무관심. 다른 사람도 다 배우면 되는 줄 알고. 그렇죠. 자, 아니다. 그 얘기를 했고. 예. 요 사진은 그 사진이 아니고 밑에 치열하게 이 세상 사는 법. 아, 맞다. 이거는 뭐였냐면 내가 넣은 거예요. 교수님이 넣은 것이고 2006년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하기 전에 네. 블로그 내용인데 제목이 치열한 세상에 살아남는 법 크크 해놓고 실제 이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특별한 방법은 없다는 그렇죠. 뜻이지.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단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법은 없어요.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12가지 습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다 사기야. 교보문고에 가면 그런 책이 많습니다. 그 책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 책 쓴 사람 하나예요. 그렇죠. 그 책 하나 가지고. 정확해요. 그거 사서 읽을 필요 없다고. 그렇죠. 아, 이거 망치. 네. 진단의 망치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 망치를 보면 뭔가 부실 것 같아. 무서워 보여. 하지만 이재명은 진단의 망치야. 의사가 처방 이전에 진단을 하기 위해 두드리는 망치다. 네. 무릎 톡톡 때리듯이. 그래서 니체의 철학, 개천 대머리에서 망치로 철학하기라는 게 있다. 그때 망치가 은유가 뭐냐면 진단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여기까지 했어, 지난 시간에. 예, 자, 그렇죠. 그럼 15분 남았다, 이제. 빨리 갑시다. 이거 여기서부터인데, 이거 뭐야? 이제 강남에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고 한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내용이. 근데. 그런데 복장 이후로 온 거예요, 지금. 사모님, 지금 표정 봐요. 강남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자고 그랬는데, 반바지에다가 이걸 입고 지금 나오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오랜만에 외출하는데. 이게 도깨구리 복장인데. 도깨구리. 패션 테러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복장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서적 어둠이 없어. 제가 오랜 시간 인터뷰를 해왔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해외 순방 갔을 때 느끼셨을 텐데, 다른 정상들을 만날 때 그렇게 막 웃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타고난 성정이에요. 굉장히 밝고 개구져요. 그늘이 없어요. 대화를 가까이서 해본 분은 이분이 대화할 때 이게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정서적으로 사랑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사랑받아온 사람의 강한 덕성이 있어요. 패션에 신경 안 써도 사랑받는다는 착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외롭고 위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만들어 오거든요.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두 가지 약점이 있다. 하나는 교육에 무관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의 그 흔들리는 기초를 모를 수 있다. 그런 걸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마음이 흔들린다는 걸. 예, 흥크러진 서랍이 없어요. 흥크러진 서랍이 여러분도 있죠? 있는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공연도 보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는데 우리 없어요, 이게 지금. 그게 지금 이 복장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 도깨구리 복장. 이걸 입고 지금 강남 스테이크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나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혼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혼나면서도 혼난다는 느낌이 없어요. 본인이. 이 옷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죠. 그 표정이구나, 지금. 예. 자, 오케이, 알았고. 가봅시다, 빨리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됐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거 시대별로. 그렇죠. 그 시대를 상징하는 걸 내가 보여주는 사진을 거예요. 골라낸 거구나.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나 공익에 반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타협 불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코로나 때 얘기 아닌가? 그렇죠. 코로나 때. 신천지 가장 강력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대구 신천지 때문에 전국으로 코로나가 번졌어. 그래서 명단을 달라고. 그래야 추적해가지고 검사를 할 테니까 명단을 안 줬단 말이지, 그때. 네, 그렇죠. 다른 곳에서는 어쩔 수 없어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명단을 받아내죠. 그렇죠. 그 장면이에요, 이게. 그 이미지인데 누구나 우리는 사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살짝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설득할 수 있는 이웃으로 간주해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먹고 살다가 살짝 선을 넘은 사람들은 공익을 침해한 사람들은 설득하고 타협할 이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의도적으로 공익을 파괴하는 세력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인정해요. 이 경계가 명확하다는 것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때 굉장히 단호했고 그렇습니다. 이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였거든요. 2017년 대선 때 무리를 했잖아.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경기도 지사까지다. 그러면서 지지율도 안 나올 때예요. 그런데 그 어떤 지자체보다 이 문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명쾌하게 해결하는 거야.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때 윤석열은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세력과 비밀리에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천지하고 손을 잡았던 것으로 지금 되돌아보면 그렇죠. 매우 의심되는 정황이 있지. 그렇죠. 매우 의심되는 정황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하게 타협을 거부하는 딱 지점이 뭐냐? 국민의 안전, 공익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세력과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공익을 일정 부분 침해한 경우는 설득하고 타협할 대상으로 또는 이웃으로 본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경기도 지사 시절 그야말로 메리토크라시를 실현했다. 이 메리토크라시가 사람들은 능력주의라고 번역하지만 정확한 번역은 메리토크라시, 능력자가 통치한단 말입니다. 이때 능력이란 이성과 감성과 지성을 도로 갖춘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무하는 지금 그 이상한 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능력주의가 아니에요. 네.
그 능력주의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해주셔야 돼요. 네,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중요한데 뭐 놓칠 것 같으니까 지금. 자, 그다음 뭐야? 그다음. 그래서 당시 2019년에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할 때 누군가 이분들이 계곡상에 싸웠던 이재명 대통령과 피 튀기며 싸웠던 그분들이 맞아.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겠다고 탄원서를 써요. 이재명 대통령을 최근에 발견한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개국 상인을 없애버렸잖아요. 그 상인협회가 결국 이재명 편이 된다고요.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단식을 하거든요. 그때 단식장에 누가 찾아오냐면 보수단체를 찾아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정부 인사를 쓴다든가 검찰을 쓴다든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재명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갈등이 있는 곳에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커피 경제학인가 했잖아요. 그때 이분들이 방어해 줬잖아요. 그런 점이 비록 우리하고 좀 낯설어서 낯설지. 정책 과정에 드러날 때 이 사진을 생각해라. 그게 참 낯설어요. 낯설죠. 왜냐하면 진보는 보통 뉴스공장이 최근 얘기하고 계신 도덕주의로 그렇죠. 무장하고 나쁜 놈을 선멸해야 되거든. 네, 그게 우리의 체질이죠. 그런데 아니 쟤네들은 원래 우리 편 아니잖아. 근데 손을 잡고 같이 가. 그게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에요. 네, 어준 씨하고 저하고 제가 보기에 공통점이 별로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스타일을 보면서 다들 당황해하는 거예요. 당황해하는 부분이죠. 아니 왜 윤석열 때 장관을 계속 쓰는 거지? 그렇죠. 마치 오염 나가는 느낌을 가지는 거야. 이재명 정부는 도덕으로 경제적 욕망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 그 자체를 자꾸 거세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종교적인 접근이고 그게 과거의 보수가 가졌던 태도예요. 김어준에게 대법관이란? 2022년 이후 고난의 우산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우산 쓴 걸 전부 찾아봤어요. 다른 유력 정치인들도 우산 쓰는 걸 다 찾아봤어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쓴다 우산을? 그렇죠. 어떤 정치인보다 우산 쓴 사진이 많습니다. 특이하게.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우산을 맡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맡기지 않아요. 신기할 정도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때도 정말 처참한 순간이거든요. 단식하고 경찰. 우선 적부심 그 받으러 가는 과정이에요. 차에서 내리면서 혼자 우산을 받고 들어가요. 가장 고통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 떠넘기지 않을 때 속으로 원한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걸 레성티망이라고 그래요. 이 원한 감정을 되풀이하는 도덕, 이걸 니체가 노예의 도덕이라고 그랬어요. 니체는 주인의 도덕, 노예의 도덕해요. 주인의 도덕은 항상 뭔가를 창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거 꿈꾸는 사람이에요. 어준 씨라 할까? 좋은 거는 다 나라고 보내줘. 노예의 도덕은 뭐냐면 안갚음을 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지금 검찰한테 사법부한테 안갚음하려고 할 것 같습니까? 안갚음을 할 거라고 국민의힘은 계속 말을 하죠. 근데 이재명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걸 안 할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민주당에서 몇몇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협박했어요. 5명이. 당대표 관둬라. 그런데 그때 정청래, 김병기 당시 2명이 문서를 쌓고 와요. 이 제명하자. 검찰한테 이재명을 죽이라고 내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먹잇감으로 내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시에 당대표 관둬라. 당대표를 관두면 우리가 체포동의안에 동의하지 않겠다. 협박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당에서 징계 처리하자고 정청래, 김병기가 가니까 나 같으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눈 감았을 것 같아. 알아서 하세요. 모른 척. 모른 척. 근데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됐다고 누구를 보복하고 싶겠어요. 우리도 지금 보복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꼭 버려야 돼? 조금만 갖고 있읍시다. 아니 아무나 이재명이 될 수는 없어. 그렇지. 우리가 이재명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나갈 방향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교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치는
도덕으로 환원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진보 정치가 가져온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치는 악마를 동원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그 누가 한 말이야? 내가 한 말이죠. 끝낼 때가 된 것 같다. 정치는 뭐라고요? 악마를 동원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6월 3일이 대선이었기 때문에 오늘 한 달째 되는 날이에요.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성공시키기로 해요. 끝!